그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포항성모병원의 김정호 선생님, 안서희 선생님, 울산대학교 병원, 세종병원 이현종 선생님, 아산병원의 강도윤 선생님, 대전성모병원의 이규섭 선생님, 그리고 강의도 해주셨는데 토론까지 들어있는데요. 허승호 교수님, 거기 계시는군요. 네. 오늘 아마 이 방에서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토론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은 1시간만 하죠, 저희. 예, 선생님들 다 건강하시고 백신도 다 맞으셨죠? 네. 네. 그러면은 어느 분부터 시작하실까요? 제일 멀리서 오신 분, 포항성모병원의 김정호 선생님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뭐 코멘트나 뭐 유용한 팁이나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요. 제가 저희 병원이 있는 기기는 아이브스밖에 없어서요. 뭐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사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코멘트를 하신 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들리시나요?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이관영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FFR하고 IFR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FFR을 이렇게 펑셔널 테스트를 이렇게 비교적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게 애매한 QC를 가지고 인터미디트 리전에서 특히 LAD, 프록시마 LAD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펑셔널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FF를 해놓고도 제가 그 값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엔 지금 80%는 돼서 이거는 프록시마 LAD여서 이거는 스텐트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펑셔널 테스트를 했는데 FFR이 0.8 초반대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조금 의아해스럽기도 해서 결국에는 아이브스를 보고 아이브 세상에서 이거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래서 스텐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FFR을 저희가 루틴으로 하기에는 다들 뭐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저희 아데노실을 IV로 투여를 해서 그 다음에 하이퍼레미아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값을 저희가 취하는데요. 혹시라도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펑셔널 테스트를 했는데 조금 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한 게 의심이 됐다. 그럴 때 혹시 제가 알기로는 IA로 아데노신을 주거나 아니면 시그마트를 주어서 그 값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LAD, 프록시마 LAD에 FF를 했는데 또 클리니션이 조금 값이 좀 애매하다 했을 때 교수님은 바로 아이브스를 보시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다른 디바이스를 써서 이별레이션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IA로 아데노신을 준다든지 시그마트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다시 FF를 측정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FFR이 이제 보더라인일 경우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FFR이 좋은 디바이스고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장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메저먼트 버라이빌리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있고 또한 이제 환자의 디지즈의 이제 백그라운드에 의한 영향력도 있어서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리전 시비어리티가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심텀하고도 코릴레이션이 좀 안 되는 이제 네거티브한 결과를 나왔다면 일단은 한번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댐핑이 돼서 LV 이 벤트리큘러라이즈드한 이 노치가 없어지는 그런 쉐입이 이제 제대로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이퍼레미아가 이제 IV 아데노신을 준다면 이제 정말로 맥시멀한 하이퍼레미아가 오면 스테디한 그 하이퍼레미아 구간이 나오거든요. 좀 길게 찍으면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값이 그렇게 나왔고
이제 0.80, 81 뭐 이렇게 보더라인이라면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0.75에서 0.80, 85 이 정도를 저희가 그레이 존으로 두는 이유도 이렇게 값들이 변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질환을 생각해 보면 이 디스탈에 만약에 파디스탈의 리전이 있을 경우에, 혹은 이제 뭐 아니면 마이크로베스큘라 레지스턴스가 좀 올라가 있는 경우들, 뭐 CVIS 아니면 컬프릿 ACS 리전, 혹은 이제 뭐 LVH가 심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도 이제 FFR 값이 펄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게 너무 귀찮아서 사실은 이 FFR이 이용률이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데피니트하게 이제 0.75 뭐 저희가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 데이터에서도 6, 7 아니면 7호가 이제 메이스 뭐 MI 뭐 데스 이벤트랑은 관련이 있었잖아요. 하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그런 경우는 뭐 데피니트하게 있지만 보더라인이 나온 경우에는 그 환자의 심텀과 그리고 디지즈의 이제 백그라운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정우 선생님, 그 인터메디에이트 나오면은 아이부스로 보시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이부스의 인터벤션 크라이테리아는 있으세요? 얼마를 이용하시나요? 루멘, 미니멀 루멘. 대부분 저희가 MLA를 많이들 뭐 보시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 루미날 스테노시스, 그러니까 70%를 저희가 항상 이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MLA도 뭐 중요하고 스테노시스 쪽이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록시마 LAD는 이걸 70% 이상이 되는데 MLA는 그래도 2.5 이상이 되고 그럴 경우는 사실 좀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엔지오 할 정도면 환자가 분명히 체스트 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엔지오를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하나의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70% 이상이 되거나 MLA가 맞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LAD 병에 대해서 환자가 심텀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스텐팅을 PCI 하는 저희 병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관영 선생님 나오셨는데 평상시에 좀 관심 있으셨거나 이관영 선생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이규섭 선생님 예, 말씀입니다. 대전성모병원 이규섭입니다. 이관영 교수님께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코로나 때 자주 못 뵀었는데 뵐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FFR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잘 듣고 재밌었는데 포스트 PCI FFR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칩에서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퓨즈한 텐덤 리전이 있으면 FFR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탄뎀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보고 PCI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포스트 PCI FFR을 좀 하게 됩니다. 자주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컷오프 밸류를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85, 0.91 뭐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은 또 프록시말이나 아니면 다른 리전들을 또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프랙티스에서 좀 적용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프랙티컬한 질문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포스트 FFR 값을 뭐 우리가 이제 아웃컴 데이터에서 프로그노시스랑 연관이 되는 걸로 봤을 때 뭐 적어도 0.86 이상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IFR은 0.95 이상이 되면 예후가 좋다. 뭐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지만 이 리전을 아무리 넓혀도 0.8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익스펜전이라면 호전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 환자의 그 혈관이 디퓨전 리전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다른 영향이 있어서 어찌해도 안 올라가는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이부스를 먼저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이제 좀 이미징 가이디드로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확실히 해줄 것을 권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번 그래도 더 살펴볼 수는 있잖아요. 포스트 FFR 하고 좀 낫다 싶으면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어디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병변이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하게 해주는 측면에서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서희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울산대병원 안서입니다. 저도 사실 에페파를 시술할 때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에페팔이랑 이미지 스터디를 같이 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또 비교적 컴플렉스 리전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심플하게 끝난 환자들은 이미징 스터디 없이 그냥 FFR 가이디드 PCI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듯이 그 환자가 이제 굉장히 기저 질환이 많고 당뇨가 있고 디퓨즈 디지즈인 경우에는 아무리 스텝업이 되는 타겟 리전에 대해서 인터벤션을 하고 충분히 넓혔다고 생각하는데도 FFR이 아까 얘기하신 0.86 이하, 그래서 사실 0.81만 돼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에디셔널하게 스텐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추가적인 이미징 스터디도 고려할 수 있지만 환자의 전체적인 임상적인 판단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가 많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0.81 이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환자 경우에는 인텐시브한 스타틴을 쓰고 증상을 조금 면밀히 팔로우하면서 추가적인 스텐트를 이제 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자의 경우 이미징 스터디를 더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도 있지만 리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외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리전의 캐릭터리스틱이나 리전의 어떤 FFR 밸류 피지올로지 스터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자한테 적용할 때 있어서는 좀 이런 면을 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예후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감사합니다. 또 서울 아산병원의 강도윤입니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포스트 PCR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강도윤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포스트 PCI FFR 이런 밸류들을 볼 때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디퓨즈 리전이나 탄뎀 리전인데 이렇게 긴 리전에서는 사실 이미지를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가 심플 리전에서는 쓰는 거나 안 쓰거나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긴 리전에서는 이제 아이부스 XPL 연구 홍명기 교수님 연구에서 보여주셨듯이 데피니트한 그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쓰시면서 그다음에 정확한 리전이나 아니면은 환자가 스텐 옵티미제이션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도 FFR이 낮다 하면은 그 후에 임상적이라든가 다른 것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칩에서 멀티베스 그 FFR 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이제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피지올로지의 칩에서의 역할은 이제 저희가 FFR이나 IFR을 재서 인시그니피컨트 리전으로 판단되면은 언네세서리한 PCI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칩이나 컴플렉스한 PCI를 심플 PCI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티베스를 좀 어려운 환자를 만나시면은 이 피지올로지를 다 보시고 그다음에 괜찮은 병들 혈관은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시면은 좀 더 심플한 PCI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성호 교수님하고 추은호 교수님 그 질문인데요. 제가 예. 질문 주시는 예. 예. 뭐 중앙대병원 이제 새로 이제 건설을 했는데 병원에서 야 이미징 디바이스는 하나밖에 못 써준다. 그러면은 OCT, HD 아이브스, 니어 아이브스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어떤 거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강의하신 목적이 HDI 부스를 또 사라 그 말씀하신 거죠? 아니 아닌가요? 뭐 김상호 선생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바이스 각각은 뭐 각각의 장점들 뭐 여러 연구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어서 결국 그 오퍼레이터가 얼만큼 친숙하냐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 그 국내 시장으로 봐서는 그 아이부스가 뭐 제가 알기로는 아이부스가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거의 센터에 지금 NGO가 들어가면 아이부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지난번에 이제 아이부스 한번 체크할 때 이렇게
컴퍼니에 물어보니까 그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아마 아이브스가 제일 많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HD 아이브스는 그런 점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도 왜냐하면 병원에서 코드를 어차피 하나밖에 안 잡기 때문에요. 40메가에서 60메가까지 이렇게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빨리 갈아탄는 편인데요. 뭐 핸드폰 자주 바꾸시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가시니까 직접 이제 우리가 빨리 접하면서 장단점을 꾸려가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OCT에 거의 근접해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OCT도 쓰지만 아이브스를 좀 더 많이 쓰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디시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OCT와 아이브스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에 있는 시추에서 아까 그 2017년도 서베이에서 보셨다시피 그 거의 56%가 리전에 맞게끔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OCT를 프리파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12%, 13%, 아이브스가 12%씩 거의 동등한 수치를 보였거든요. 딱 한 그래서 가지 선생님. 예, 그 60MHz가 어테뉴에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어테뉴에이션요? 네. 뭐 칼슘이나 뭐 플라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아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일에 40하고 비교하신 이야기죠. 40하고 60하고 비교하면 60이 처음에 세팅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그 카테터를 이렇게 인서션 하게 되면 기계가 그 콘솔이 알아서 이게 HD 아이브스다. 그다음에 이게 원래 컨벤션 아이브스다 이렇게 그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팅 자체를 그걸 그대로 이제 하시게 되면 차이는 저희들이 처음에 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락이 상당히 하이포 에코가 약간 어둡다는 전체적인 어둡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보스턴에 직접 그 아이브스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리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그 브라이트니스를 한 2단계 정도 올리는 걸 리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지금 그걸 제대로 안 했었는데요. 아마 그건 그렇게 해보면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플락 캐릭터리스틱조차도 HD 아이브스가 좀 더 40보다 베네핏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브라이트 조정하고 조금 더 경험해보고 다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 산다면은 아이프스 살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저 허승우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희 병원도 얼마 전부터 이제 HD 아이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잘 보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쓰면서 좀 느낀 게 뭐 가끔 경험하시겠지만 아이브스 풀백하다 보면 갑자기 막 안 보이는 상황이 나오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플러싱을 그 자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빼서 다시 뭐 플러싱을 하고 넣는다든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풀백하는 도중에 플러싱을 해버리면은 에어 엠블리 좀 생겨가지고 놀이플로 오는 경우가 너무 자주 생겨서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좀 팁 있으시면.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옛날에 그 경험 많이 했었거든요. 플러싱 하게 되면 바로 트라우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어 엠볼리제이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리코멘드 드리는 거는 위드드로를 해서 한번 셀라인 가지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그 이리게이션 하고 나서 들어가면 그 얼마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드드로를 해서 다시 한번 이리게이션 하고 다시 넣으면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그 와이어 들어가고 그 카테터 끝에 들어가기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레코멘데이션은 셀라인 프레시가 10cc 이상하라고 돼 있죠. 네, 네. 그 에어 자꾸 들어가면 가끔 이제 저는 이걸 디바이스를 약간 높이 들고 하면 이게 들어갈 찬스가 좀 적어집니다. 그 약간 그 어시스트 보고 약간 약하게 계속 쏘고 있으라 그러고 저는 디바이스 약간 들어서 이렇게 좀 공중에 이게 에어가 들어가는 그 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자 몸보다 보통 낮은 데 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너무 그게 자주 생기는 경우면 풀백 디바이스를 드시는 풀백 디바이스를 약간 들고 그 이렇게 있으면 그거 누가 들고 있나요?
선생님 들고 계신가요? 저는 안 어시스트인가요? 들고 있습니다. 아이부스한테 선생님이 드시죠. 벌 두시게 하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 윤 쌤이 자꾸 들고 있을 때 있어요. 이현정 선생님 손 드시는데요. 이현정 선생님. 예, 예. 저는 저기 코멘트 하나 하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칩에서 피지올로지 롤에 대해서 설명 강의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에서 선생님들하고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데요. 저희가 그 PCI를 하기 전후에 FFR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얼마만큼 피지올로지 게인을 얻었느냐를 따져 보면 제가 COE 퍼스펙티브 데이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텐트 한 10mm 넣으면 FFR이 한 0.08 정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컴플렉스 리전을 PCI 하고 나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디퓨스하고 칼슘도 많고 스텐트를 길게 놓고 메디컬 리소스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PCI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FFR 그 피지올로지 게인이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복잡한 시술을 해서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엔지오그래피컬리는 훌륭하지만 피지올로지 게인이 낮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에 강도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피지올로지의 롤이 가장 이득이 있는 것은 아마도 아직 이스케미아가 유발되지 않은 병변을 찾아서 디퍼하는 때 가장 이득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정국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너무 유익한 강의를 계속해서 저는 항상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잘 들었는데요. 스템 부스터 기능이 바이퍼케이션이나 또는 뭐 캐시파이드 리전에서 이제 스템 부스터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량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좀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콘트라스트 메디아하고 방사선은 서로 상호 불일치가 됩니다. 앞서 스탠드 부스트는 레디에이션 쪽은 아니고 레디에이션도 말씀하신 대로 분리합니다. 대신에 콘트라스트 미디어를 이제 줄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 다 좋은 방법은 사실은 좀 어렵고요. 콘트라스트 쪽으로는 스탠드 부스트가 확실히 유리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레디에이션 쪽으로는 확실히 불리합니다. 네, 전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는데요. 어떤 그런 콘트라스트와 레디에이션을 줄이려면 시술 오퍼레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같은 시술팀, 방사선사, 간호사를 포함한 시술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팀 교육 같은 건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뭐 김상우 선생님 훨씬 잘 시키겠지만 일단은 이런 컴플렉스 PCR 들어가면 보통 저는 말릴 사람을 한 사람 지정해 놓습니다. 옆에 간호사도 좋고 의사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오퍼레이터가 인덕션 되면 이게 주체할 수 없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일단 조영제 이제 양을 지정해주고 방사선 양을 좀 지정해서 꼭 말려 돌라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저도 한 번씩 옛날에 그런 게 있지만 한 5시간 하고 뭐 CTO를 뚫는 게 굉장히 뭐 잘한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한 번씩 하는데 절대 이제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뭐 환자가 투석을 한다든지 스킨 리전 때문에 평생 이제 붉었던 스킨 그래프트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평생 더 나쁘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그 조력자를 두셔서 제발 좀 말리는 분을 꼭 하나 지정하는 게 실제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리는 사람을 지정하는 데는 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있으신가요? 조금 이렇게 덩치가 큰데든지 아니면 이렇게 힘이 센 무슨 여자분이 되는지 아니면 항상 좀 주문을 외웁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제발 좀 빨리 아무나 보고 이제 그냥 말을 꼭 해놓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하다 보면 같이 좀 까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뭐 누구라든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해지고 있는데요. 방사선 조사하고 그 안구 질환에 대해 시력 저하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 역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레디에이션이 오퍼레이터에게 사실 당장 미치는 문제는 카타락입니다. 그 캔서를 조심하시긴 하지만 캔서는 사실은 평균 20년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들이 대부분 은퇴한 이후에
문제가 되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당장은 그 카타락 중에서도 일반 우리 사람들이 생기는 노인성 카타락은 앞쪽이지만 레디에이션 전부 이제 뒤쪽에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정사인보다 무려 7배가 많은 걸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나방경을 꼭 끼도록, 저도 굉장히 어리고 헷갈리고 안 끼기를 하지만 카타락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방을 끼셔야 되고, 여건이 되시면 노안도 볼 겸 안과에 한번 가서 카타락 검사, 저는 아직 괜찮던데 아마 선생님이 많이 하시니까 꼭 한번 봐도 한 번 정도는 이제 가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라디에이션에 생기는 카타락이 특징이 튜브에 있는 왼쪽에 그 콜텍스 쪽, 그러니까 왼쪽 바깥쪽으로 튜브 가까운 쪽에 이렇게 서피스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갖고 수술이 정말 힘들답니다. 카타락. 그러니까 안과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한번 봤거든요. 예, 좀 토론 시간이 아직 35분 남았는데요. 안소희 선생님 얼른 하시죠. 네. 정욱진 교수님, 너무 슬라이드가 예쁘고, 스티븐 잡스가 울고 갈 것 같은 슬라이드라서, 너무 인상 깊은 강의였습니다. 사실 아까 라디에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 라디에이션의 익스포저는 아마 환자를 포커스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높이면, 그리고 환자에게 디텍터를 붙이게 되면, 사실은 오퍼레이터나 어시스턴트에게는 레디에이션 도주 노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프로텍션 하는 어떤 디바이스를 입고 하긴 하지만 무릎 아래쪽으로는 레디에이션 익스포저가 되고 테이블을 좀 많이 높이는 경우에는 테이블 밑에 프로텍터가 뜨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는 CTO 인터벤션 하실 때 어떤 이런 레디에이션 오퍼레이터 노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그 팁이 궁금합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무릎 아래쪽이 좀 노출될 위험성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 그 기계 아래쪽으로 에이프런을 길게 달아놓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아무리 높게 하더라도 그 발목 정도가 조금 노출이 되고요. 그 정도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가끔은 원통 같이 생긴 아주 비싼 이제 쉴드가 있긴 하지만 기계가 1,000만이 넘기 때문에 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를 올려서 이제 노출되는, 우리가 발목이 노출되는 거기에 비해서 테이블을 낮춰서 할 때 나오는 방사선 도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양쪽을 다 고려를 한다면 테이블을 올리는 것이 훨씬 낫고요. 대신에 환자 몸 위에다가 주로 이제 페모랄 레디아를 하든지 간에 허벅지 아래쪽 환자의 발목까지 우리 안 입는 낙가운을 하나 입혀놓고 하게 되면 그 산란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밑에서 오는 다이렉트 빔만 생각하지만 환자 몸에서 부딪혀가 오는 산란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레디에이션을 상당히 이제 차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엔지오 장비를 보면 환자를 테이블에 올라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립 기계마다 틀린데 필립스는 환자 올라간 다음에 밑에서 세워서 올리는 그 차폐 시스템이 있고 G는 위에서 아래로 꼽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안 쓰시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띄워놓는 방사선사들이 많습니다. 귀찮아 일 빨리 하려고 환자 올라가고 필립슨 안에서 세우는 거, 위에서 꼽는 차폐 시스템 꼭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연자분들 중에서 아직 질문을 안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최윤호 선생님, 혹시 최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까 뭐 이렇게 OCT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아이브스를 고르시겠다고 비겁한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케이스 많이 아주 재밌는 케이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ISR에 대해서는 이제 OCT 롤이 굉장히 좋겠다고 저도 믿고 있고 이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커팅 볼론 이용한 케이스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이제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칼슘이 심한 경우에 OCT를 보면 아주 좋지만 OCT가 들어가지 않는 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미 환자에서 아까 이제
좀 애매해서 리룩하시고 OCT까지 보셨다 그랬는지 보통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엔지오 스테미나 어레스트 환자에서 엔지오 찍고 마치신 다음에 리룩을 하시고 이미지까지 보시는지, 아니면 그 환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는지 좀 이렇게 프랙티스 하시는 게 궁금합니다. 아, 예. 뭐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사실 그 OCT 특히 이제 칼시파이드 노드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링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뭐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와이어랑 OCT를 같이 밀어넣고요. 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가이드질라나 익스텐션 카테터까지 다 밀어넣은 상태에서 같이 밀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칼시파이드 노드인 거 알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쁩니다. 아, 내가 옳았구나. 이게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벌룬하고 깨서 보는데, 그렇게 해서 깨서 보면은 아, 얘가 노들이었는지 스럼부스였는지 그때부터는 좀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는 되도록이면은 벌룬하지 않고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그 어레스트 케이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케이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레스트가 왔는데 플로우는 잘 가는데 환자가 계속 VT가 뜨고, 그 실제로 그 환자는 막 CPR을 하면서 OCT를 땡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스폰테니어스 스케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환자를 그냥 둬도 될지, 계속 어레스트가 나는데 환자가 그냥 그대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근거를 좀 빨리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케이스는 사실 뭐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ACS, 뭐 스테미, 뭐 바멤, 어레스트 온 환자는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끝내야죠. 근데 그 환자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질문은 많은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성윤 교수님, TRA